그날 모두는 그를 그저 조용한 동양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죠. 하지만 세상은 곧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는 이륙했고 식사는 시작됐습니다. 그에게만 없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미소 지었고 그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꼈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죠. 그리고 단 한 사람만이 기억했습니다. 그 여인은 조용히 카메라를 꺼냈고 세상은 멈췄습니다. 그날 모두가 외면했지만 그는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 근처의 작은 호텔방. 그날 새벽 저는 짐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지후. 한국에서 온 국제문화예술재단의 총괄 이사입니다. 오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죠. 주제는 예술과 언어의 경계를 넘는 존중. 밤새 자료를 다듬고 발표문을 수정했습니다. 책상 위엔 메모지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품위 침묵의 미학 그리고 존엄. 그 세 단어를 저는 가슴속에 넣었습니다. 창밖은 흐렸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네이비색 재킷, 흰 셔츠, 검정 구두를 꺼냈죠. 화려하진 않지만 어디서든 존중을 받기 위한 차림입니다. 제가 외국에 나올 땐을 지켜온 기준이기도 하죠. 공항으로 향하던 차 안에서 아내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지우 씨 말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늘 그렇게 전해졌잖아요. 그 말이 그날 내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고 비즈니스 라운지를 지나 탑승구 앞에 섰습니다. 유럽 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 그곳에서 저의 조용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게이트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는 줄 끝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유럽 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은 넓고 조용했으며 차분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좌석은 왼쪽 창가 3호번. 비행 전 집중할 시간이 필요했기에 조용한 자리를 일부러 선택했죠.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습니다. 손끝으로 스크롤을 넘기며 예상 질문들을 떠올렸습니다. 곧 한 승무원이 앞줄을 지나며 다가왔습니다. 금발머리에 단정한 외모.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그녀는 앞좌석 손님에게 다정히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륙 전 물이나 주스 드릴까요? 그리고 바로 옆좌석의 남성에게도 같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제 자리 앞에 섰을 땐 잠시 고개를 돌린 뒤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눈이 스쳤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거기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저는 고개를 조금 숙이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아주 작게 무언가가 멈춰섰습니다. 바빴겠지 못 봤을 수도 있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기내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무원은 자연스럽게 다음 좌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자. 사람이 많은 아침 놓치는 일쯤은 흔하니까. 그래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앞줄, 옆줄. 모두에게는 인사와 음료가 건네졌습니다. 그런데 제 자리만 조용했습니다. 물도, 시선도, 말도 그 누구에게도 오지 않았죠.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슬라이드 제목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던 순간 제 대각선 건너편 좌석에 한 노부인이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회색 카디건에 로퍼를 신은 단정한 할머니. 낯선 외국 항공사에서는 드물게 볼 수 있는 동양인을 그녀는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본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시선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승무원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기내식 메뉴판을 나눠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앞좌석 손님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의 식사는 훈제 연어와 오믈렛입니다. 그리고 제 옆자리에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그의 손끝에서 빠졌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제 자리는 다시 건너뛰어졌습니다. 2번 연속. 저는 그제야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불쾌감이 아니라 예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스치자기 내의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대각선 좌석의 할머니는 눈을 감은 척하며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등 위엔 작은 지팡이가 놓여 있었고 그 지팡이의 손잡이에는 작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지팡이를 제 쪽으로 살짝 기울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손짓에서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또 한 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실수일 수도 있어.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이미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 파문은 언제나 그래왔듯 나 자신을 먼저 탓하며 시작됐습니다. 혹시 내 얼굴 때문인가? 내 말투, 내 외모, 내 표정 때문일까? 그렇게 원인을 자꾸 내 안에서만 찾게 되는 순간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 탓만 하지 마라. 근데 너 자신을 탓하는 일은 더 조심해야 해. 그 말이 이상하게 그날은 가슴을 찔렀습니다. 비행기는 천천히 이륙 준비에 들어갔고 기내는 부드러운 진동과 함께 침묵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이 작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창밖엔 구름이 흘렀고 기내엔 아침 식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수석 승무원이 식사 카트를 밀며 앞줄부터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저를 스쳐 지나갔던 그 금발머리의 여성 승무원이었습니다. 2열, 3열 그녀는 여유 있게 미소를 지으며 승객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믈렛과 연어 어떤 걸로 드릴까요? 그녀의 손끝에서 식사 트레이가 차례로 손님들의 앞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저를 지나쳤습니다. 정확히 바로 옆자리의 백인 남성에게 말했죠.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제 손끝이이자 손잡이를 조금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번엔 실수도 착오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그녀가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고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식사가 다 떨어졌네요. 그 말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눈빛에도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트레이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분께는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돌려 다음 좌석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 그곳만 비었습니다. 식사는 제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엔 서늘한 무언가가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그저 씁쓸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 비단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이번엔 더 명확했습니다. 너무나도 노골적이었죠. 그 순간 대각선 좌석에 그 할머니 이본 브래드쇼 여사의 손이 지팡이를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지팡이는 제 쪽을 향하고 있었고 손끝엔 살며시 눌러진 작은 스위치가 보였습니다. 지팡이 안에 렌즈가 조용히 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지만 그 조용한 선택 하나로 그날의 모든 장면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몰랐지만 그 순간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내는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리고 있었고 창밖엔 회색빛 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식사 트레이도 냅킨도 물컵도 없이 그냥 텅 빈 테이블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좌석 오른편에서는 옆자리 남성이 포장을 벗긴 크루아상을 조심스레 나눠 먹고 있었고 반대편 줄에서는 누군가 기내식에 포크를 꽂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선을 창밖에 두었지만 무언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푸른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구름보다 더 흐리고 기내 어디보다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을 부르지도 않았고 불만을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그 침묵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무언가를 포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침묵을 선택했을까? 그건 참아서가 아니라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눈빛, 이런 태도, 이런 공기. 그 모든 걸 저는 너무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놀라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슬프게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군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가 쪽 갈색 카디건을 입은 노부인.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눈은 잭에서 단 한 번도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지팡이는 정확히 제 방향을 향해 있었고 그 안에 조용한 렌즈는 모든 것을 담고 있었죠. 말은 없었지만 그 시선 안에는 묘한 공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나도 압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겪고 있는지. 비행이 한참 진행된 뒤 또 다른 승무원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젊은 남자 승무원이었고 그는 조용히 좌석을 살피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앞을 지나치려는 순간 한 걸음 멈추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식사 안 받으셨어요? 그 질문은 당연히 들어야 할 말이었지만 오히려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네. 앞쪽 승무원에게 식사가 다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 논란과 당황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뒤쪽 주방으로 향했고 몇 분 후 식사 트레이를 한 손에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여분이 3개나 있었습니다.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트레이를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오믈렛 버터가 녹아든 크로아상, 그리고 스팀이 아직 남아있는 커피. 저는 잠시 트레이를 바라보다 조용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지 않은 음식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너무 오래전에 식어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제 앞에 놓인 그 정성스런 식사가 왠지 모르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이재임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식사 트레이를 그대로 둔 채 저는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혔습니다. 눈을 감진 않았지만 그저 흐릿하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조용히, 정말 조용히 제 옆줄 대각선 자리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낯선 영어 억양. 하지만 단정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녀, 이본 브래드쇼 여사가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선생님의 외모가 지금과 달랐다면? 그녀는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은 너무도 조용했지만 제 마음속 깊숙한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 둘 사이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해하는 이들 사이의 침묵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덜 외로웠습니다. 식사는 여전히 제 앞에 놓인 채였습니다. 식지 않은 음식이 식어있는 마음 위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본 여사가 조용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지팡이 손잡이 아래의 작은 버튼. 찰칵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렌즈는 멈췄고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지팡이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자세 그대로 그저 숨을 고르듯 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기록은 끝났다. 이제 행동의 시간이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침묵은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며 기내등이 은은하게 켜졌고 승객들은 옷깃을 여미며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뜨개질하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기내에서 가장 조용했던 두 사람 저와 그녀 사이엔 말 없는 신뢰 하나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켜고 자켓을 꺼내며 다음 일정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유일하게 급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본 여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녀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도요. 잠시 멈추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말은 명령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책임 있는 누군가로서의 단정한 충고였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온 후 저는 근처의 조용한 공간을 찾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유럽 항공사의 고객 포털. 의미 없는 문구들이 반복된 그곳에 저는 한 줄 한 줄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식사 누락 메뉴판 미제공 시선 회피 승무원의 기계적 응대. 사실만을 적었습니다. 감정은 넣지 않았고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장을 마친 뒤 저는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겐 다른 계획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몇 시간 뒤 영국의 한 카페 테라스. 이본 여사는 손에 머그잔을 들고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조용히 편집된 영상이 하나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석에 앉은 동양인 승객 이 식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바로 옆 승객은 식사를 받았고 그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시죠. 그녀는 그 글과 함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영상은 이미 SNS에서 수천 번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BBC 뉴스가 그 장면을 받아 보도했습니다. 유럽 항공 이비즈니스석 승객을 차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승객은 한국 국적의 문화재단 이사로 확인됐습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 영상 속엔 욕설도 고성도 항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남성이 조용히 앉아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런던은 멈췄습니다. 사건이 보도된 다음 날 유럽 항공의 공식 홈페이지엔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서비스 관련 유감 표명문. 길고 복잡한 영어 문장이었지만 그 어디에도 사과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내부 조사 중이며 승객 응대의 일관성을 위해 절차적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딱 그 정도였습니다. 문장마다 단어를 고르고 또 고른 듯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한 구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잘못을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 침묵, 그 외면, 그 무표정한 대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국 커뮤니티엔 빠르게 영상이 번역되어 올라왔고 우리 어머니가 타셨다면? 저 자리에 우리 아버지가 있었다면? 시니어 네티즌들은 댓글로 연달아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건 서비스 문제가 아니다. 존중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다. 그날 오후 SNS에 한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유럽항공 승무원이었습니다. 익명 계정이었지만 글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그런 식이었죠. 동양계, 흑인, 아랍계 손님에게 말을 아예 걸지 않았습니다. 신입 승무원 중 몇 명은 그게 유럽식 예절이라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문화가 아니라 습관화된 무시였습니다. 저도 그날 같은 식사 트레이를 직접 다뤄봤습니다. 잔여량은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침묵은 우연이 아니었고 식사 누락은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차별. 그 말이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런던 도심의 한 광장. 수십 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한쪽 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벽에는 영상 속 남성 지후의 사진이 흑백으로 인쇄되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존엄은 말없이도 전해진다. 그 광장엔 한국어와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여러 유럽 언어로 적힌 종이 피켓들이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누구나 응대받을 권리가 있다. 존중은 언어가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이건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다. 유럽 전역의 아시아계 커뮤니티와 여러 인권 단체 가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 영상은 누군가의 단독 경험이 아니라 공통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우라는 이름은 어느 공항, 어느 기내에서도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영상이 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대한민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겪은 명백한 차별적 경험이며 현재 영국 내 주재 대사관을 통해 정식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담담한 사람은 지우 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고 SNS에도 단 한마디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왜 그는 이토록 큰 사건이 되어버린 일을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누군가는 그게 진짜 멋있는 대응이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그의 침묵이 더 큰 울림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는 말할 수 없어서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누구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런던의 한 갤러리. 조용한 전시 공간 한편에서 지우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사진 전시회였고 이본 여사가 주최한 소규모 행사였습니다. 그녀는 영상 이후로 언론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죠. 그런 그녀가 이 날만큼은 지우에게 직접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전시장은 빛이 차분히 들어오는 하얀 공간이었고 가장 안쪽에 걸린 액자 속에는 기내에서 촬영한 정지 화면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가 식사를 받지 못한 채고개를 떨군 모습. 그 아래 엔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존재는 침묵해도 말은 남는다. 이본 여사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선생님의 침묵을 보고 배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존엄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짧게 마주쳤고 그건 언어보다 더 깊은 대화였습니다. 며칠 후 런던의 한 컨퍼런스 홀에서 인권 포럼이 열렸습니다. 지우는 예정에 없던 패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사회자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끝내 침묵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우는 단상 앞에 서서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누구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 상황이 얼마나 서글펐는지를 굳이 설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홀 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단지 다음에 누군가가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조금 더 많은 사람이 그 장면을 모른 척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무대를 가득 메운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존엄은 침묵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지켜보는 순간 이미 존재하는 진실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여느 날과 다름없었습니다. 도착 안내 전광판, 서둘러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그 사이를 조용히 걷는 저.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책 몇 권, 그리고 그날 비행기의 티켓 한 장. 도착 게이트 앞에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작은 체구에 진 분홍색 카디건을 걸치고 손엔 작은 보온병을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밥은 먹고 왔니?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날 식사를 받지 못했던 기억이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 먹었어. 어머니는 아무 말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영상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외신 보도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꼭 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집안의 온도는 기내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스마트폰은 꺼두었고 SNS 알림은 모두 차단했습니다. 인터뷰 요청, 기사 링크, 각종 초청 메일들이 쏟아졌지만 전부 닫아두었습니다. 대신 저는 그날 비행기에서 받지 못했던 식사를 어머니와 함께 천천히 만들었습니다. 스크램블 에그, 구운 토스트, 따뜻한 버터우유. 소리도 없고 조명도 특별할 것 없었지만 그 식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고마운 식사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SNS에도 뉴스에도 제 이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 사건은 누군가에게 영웅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이 하루를 견뎌낸 기록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적은 주소, 영국 런던에서 보낸 소포. 보낸 사람 아이. 브래드쇼. 봉투 안에는 얇은 크림색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선생님께. 저는 그날의 영상을 단 한 번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기록이 아니라 기억이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침묵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언어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본 드림. 그 짧은 편지를 읽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그날 기내에서 느꼈던 고립의 감정을 조금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가장 큰 회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런던 시내의 한 작은 공회당. 시민인권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행사장의 맨 앞줄엔 이본 브래드쇼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영국 상원을 지켰던 인권 변호사. 지금은 은퇴를 앞둔 노년의 활동가. 그녀는 이날 공식적으로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온 말은 이렇습니다. 존엄은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말로 싸웠습니다. 조항으로, 논리로, 법과 조항과 법정 언어로. 하지만 어느 날 한 비행기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자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또렷한 언어가 된다는 것을요. 그녀는 종이도 보지 않고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말하는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 대신 듣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사람들의 기립박수가 작은 회관을 가득 채웠고 그날의 연설은 다음 날 BBC 아침 뉴스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유럽항공은 두 번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전과 달랐습니다. 익명 대변인이 아닌 CEO 명의로 직접 올라온 공지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불편함과 상처를 겪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당 승무원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되었으며 내부 규정 재정비 및 다문화 응대 교육을 전면 시행할 것입니다. 짧지만 명확했습니다. 사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제 와서? 진정성이 있는 걸까? 누가 만든 영상이 아니었으면 이런 사과는 없었을 텐데. 하지만 그 안에서 한 가지 변화가 분명했습니다. 유럽 항공 웹사이트의 언어 선택 메뉴에 한국어가 추가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말 없는 그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사과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가장 강한 말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런던의 한 작은 시민단체에서 조용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차례대로 모두에게. 비행기 안에서 벌어졌던 단순한 배식 누락이 사실은 얼마나 깊은 구조의 문제였는지를 알리고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캠페인의 시작은 작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하나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를 먼저 응대했나요? 은행 창구에서, 식당 테이블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선순위란 무엇인가? 존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 작은 질문은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작은 고민과 멈춤을 선사했습니다. 한국에선 시니어 커뮤니티에서의 캠페인이 먼저 반응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적 있어요. 말 걸어도 대답 안 하던 직원, 무시하던 눈빛. 나이가 들어도 사람 대우받고 싶어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지우가 했던 침묵의 발언을 세상 속으로 끌어올리는 진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장면은 이제 수십만 명에게 공유되었고 수많은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회자되었지만 정작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있던 말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그보다 더 낯선 감정이었다. 내가 정말로 서러웠던 건 누군가의 무례가 아니라 그 무례함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내 모습이었다. 괜찮습니다. 신경 안 씁니다. 이런 일이야 흔하죠.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 조용하게 만들며 남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줄이던 시간들. 그게 가장 아팠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 것보다 내가 나를 대신 사과했던 그 순간이 가장 오래 남았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그런 순간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결심은 내가 나에게 준 가장 조용한 선물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 후 따뜻한 유자차를 나누고 있을 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하셨다. 영상 봤다. 나는 잠시 멈췄고 그 다음 말을 준비했지만 어머니는 먼저 말을 이었다. 네가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더라. 나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내 손을 덮으셨다. 너무 참지 마라. 아무 말도 안 하면 진짜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길이 내 등을 천천히 두드렸고 그 손끝이 전하는 건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그 한마디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날의 위로는 어떤 언어보다 또렷했다. 어쩌면 이제야 나도 존엄을 배우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로 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또 다른 이슈를 쫓아 바쁘게 움직였고 SNS에 피드도 며칠 만에 조용히 묻혀갔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 나는 다시 그날의 기내를 떠올린다. 창밖에 흐르던 구름, 식지 않은 식사, 그리고 조용히 지켜보던 그 노인의 손. 나는 이제야 알 것 같다. 존엄이라는 건 누가 준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스스로 움켜쥐는 것도 아니다.
그건 누군가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누군가는 끝내 말할 것이다는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침묵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기를.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말 없는 목소리가 되어야 하니까.